삼성전자를 10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뭐 10년, 20년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10년 갖고 있는 사람과 못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 사실은 중장기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한다는 말도 있어요. 뭐 공부랑 똑같죠. 공부도 뭐 아까 우리 서두에 막 똑똑한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네네. 말한 것처럼 투자도 중장기 투자는 사실 엉덩이가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목 선정은 정말 며칠 고민해서 하지만 보유는 몇 년이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보유하는 걸 머리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거는 그 각자 개인들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비법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초보 투자자들의 국한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안 사는 게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주식 투자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게 다죠, 진짜. 주식을 잘 공부하셨네요. 아이고. 다죠라고 말하시면은 일단은 주식을 잘 공부하셨거나 그냥 리액션일 수도 있는데 리액션. 만약에 술자리나 보통의 대화에선 사실은 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한테 궁금한 건 세무사님은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세요? 이 질문 제일 많아요. 언제 파세요?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세요? 매도 타이밍을 종목 선정보다 더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 종목 선정을 직접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종목 맞아요, 선정을 맞아요, 직접 맞아요. 한다면 맞아요. 종목 선정을 직접 한다면 종목 선정의 매도 타이밍 잡는 것보다 10배, 100배 어려워요. 맞아요. 2천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종목 선정은 2천 종목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근데 매도 타이밍은 내가 산 거를 언제 파느냐 문제예요. 이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종목 선정을 안 물어보고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는 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쉽다는 얘기고 쉽다는 얘기는 그냥 그거 사라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왜 대형주가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주린 여러분들에게. 네.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왜 그분들이 남의 얘기를 듣고 하냐면 못하기 때문이죠. 못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대안 중에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반도체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200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관련주도 100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전지도 50종목이 넘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그래. 야, 2차 전지 사래. 근데 50종목 중에 뭐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남이 뭐 사라는 거 사죠. 근데 좋다는 거.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트판에 던지지 않아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냐면 시가총액 1위 사면 되잖아요. 제일 쉽긴 하죠, 사실 그게. 예. 쉬우면서도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주린이 분들은 이제 그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모르는 저는 종목 이제 상담도 가끔 받는단 말이에요. 이 종목 어때요? 네. 근데 고수일수록 오히려 제가 다 아는 종목을 말하고 정말 왕초보인데 어디서 500억짜리 저도 처음 보는 이런 듣도 종목이 못한. 이런 종목이 어디 있었지를 갖고 있어요. 주린이 분들. 그것도 한 종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2, 30개씩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소위 그런 걸 전문용어로 다이소 계좌라고 해요. 백화점 계좌도 아니에요, 그거는. 백화점 계좌는 적어도 뭐 몇천 원짜리, 명품이라도 있지. 웃겼죠. 아, 네. 근데 이제 다이소 계좌는 천 원, 거의 뭐 1,000원, 이천 원짜리. 2,000원짜리 시가총액으로 보면 500억, 1,000억짜리만 24개, 30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를 종목 선정해서 샀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500억짜리, 1,000억짜리 선구하는 훨씬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답답하고 매도 타이밍도 못 잡겠고 그러는 거니까 종목 선정을 쉽게 가려면 시가총액 1등 하면 되는데 그 1등 하는 거 사는 게 나쁜 거냐?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떨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중소형주가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수가 박스피라고 했었던 2010년, 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1800에서 2200 사이예요. 그러면 아래로 10%였으니까 대형주를 5년 갖고 있어도 10%밖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한 거랑 뭐가 달라? 그런데 그 박스피에서도 중소형주 중에는 5배, 10배씩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 신화가 있고 야 대형주 갖고 있으면 뭐야 오르지도 않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코로나 이후의 지금 장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렇죠. 대세 상승장은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지수가 움직이는 게 대세 상승장인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안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지수 관련 대형주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나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진짜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또 그건 반대예요. 왜냐면 주식의 본질에 한 종목만 사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일단 분산 투자가 기본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업종을 한 5개, 뭐 7개 선정을 해서 그 업종의 1등 중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벌써 그 7개, 8개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이거는 다이소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정말 이거는 명품 포트폴리오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세무사님 경우에는 주식만 놓고 봤을 때 보유 종목은 지금 한 얼마나 된다고 몇 개나?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강연회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가 기본이라고 늘 말을 하는데 금액이 그게- 조건 만건. 그렇죠. 조건 만건인데 이제 정확하세요. 조건 만건 기본인데 네. 이제 그러면 종목 숫자는 어떻게 달라지냐? 당연히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쵸. 금액과 거기서 하나 더 한다면 나이까지. 음. 금액과 나이. 그래서 금액이 작고 나이가 어릴수록 집중형. 정말로 20대 중반인데 네. 계좌에 100만 원 있어요. 100만 원으로 10종목 사면 뭐 할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비웃는 게 아니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정확히 28살에 27살, 8살에 지금 뭐 한 20년 전에 계좌에 30만 원, 50만 원 월급 타서 50만 원, 100만 원 그 돈으로 저는 몰빵 투자했어요. 왜? 아니 제가 그때 월급 20만 원, 50만 원 넣은 게 없어도 그만인데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상한가 따라잡기도 하고 뭐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저는 다 했어요. 풀미수도 찍고 신용도 걸고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았던 거죠. 왜? 나이도 어리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요게 이제 혹시 그런 방식을 추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아유, 있는 아유, 것 좋아요.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막 그건 아니고 적어도 이 종목 숫자는 나이와 금액에 이제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제가 그러면 비판을 할게요. 만약에 1억을 넘게 하면서 나이가 한 30대 중반인데 한 종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1억 빵원 대도 되냐고. 근데 다 싫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왜 한 종목 샀어요? 그러면 이거는 괜찮대. 이거는 괜찮대. 세상에 이거는 괜찮은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인데 나이와 종목 금액에 따라서 종목 숫자가 좀 많아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나이도 좀 이제 있고 또 금액도 좀 있으니까 당연히 종목은 보통 분들보다 많죠. 한 3, 40개? 뭐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종목 숫자는 제가 말씀드린 나이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기서 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관리 능력. 관리 그걸 능력.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뭐 9시부터 3시 반까지 또 장 끝나고도 늘 공부를 하니까 제가 안 갖고 있는 종목도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매일 보니까 당연히 제 계좌 뭐 3, 40종목이야 당연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분들 중에 만약에 계좌에 30개가 있는데 그 30종목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어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왜 올랐는지 재료가 뭔지 전혀 모르시고 그냥 30종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관리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저 종목을 줄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는 한 8종목, 7종목, 8종목 요 정도 갖고 있는 게 제일 무난한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있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한 8종목 안팎으로. 아니요. 지금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언 드린 거예요. 조언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만약에 10종목 이상 한 20종목 갖고 있다면 종목을 줄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 한두 종목밖에 없는데 종목을 늘리시라는 뜻이고요. 뭐 이렇게 전업 투자자, 전문 투자자면 몰라도 그냥 일반 개미들이 2, 30개 갖고 있다면 그냥 펀드하는 게 낫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분들이 20, 30종목을 갖고 있는 이유가 분산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물려있는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속상한 거죠. 그게 못 팔아서. 못 팔아서 그냥 갖고 뼈를 있는 때리는. 그게 속상한 거지. 정말 업종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10업종을 선정을 하고 각 업종에 3종목씩 네. 30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짰다. 그 논리라면 30종 갖고 있어야 돼요. 관리 능력 되는 분이에요. 근데 30종 갖고 있는데 도대체 보니까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샀는지. 그러면 그냥 누가 이거 사라 그러고 사고 사라 그러고 샀는데 그냥 못 팔고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파란색이죠. 왜냐면 빨간색일 때 한 5%에서 10% 수익 나면 무조건 팔거든요. 근데 파란색일 땐 절대 못 파니까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파란색만 남아있죠. 그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게 장중에도 계속 공부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또 공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거의 장중에는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사무실을 거의 떠나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네. 젊었을 때는 네. 떠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단기 매매 위주로 했으니까 젊었을 때는 뭐 상한가에서 샀는데 막 하한가에 갈 수도 있고 하한가에 핫다 갔는데 상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이게 초 단위로
금액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떠나진 않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중장기 포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약간씩 떠나도 돼요. 그래서 뭐 중요한 손님 오면 잠깐 나가기도 하는데 멀리 안 간다는 뜻이고, 몇 년 전에 6,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한 1, 2년 정도 이게 월화수목금 평일날 골프를 가끔 치러 다녔었어요. 네네. 근데 그날 굉장한 악재, 뭐 북한에서 아마 뭐 대공포를 쐈을 거예요. 네. 그날 하루에 좀 몇십억 날라갔던 것 같아요. 하루에만.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몇십억짜리 골프를 쳤네?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단기 매매 종목이 있던 없던 가급적이면 책상에 무조건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질문 하나 드리면 만약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쐈든 뭘 쐈다. 그럼 내가 이제 책상 안에 앞에 앉아 있다. 그럼 그때 이 악재가 터졌으니 비중을 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죠. 책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저께 LG전자가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무슨 1초 있다가 탁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보합에서 출발했는데 재료가 나와서 뭐 5% 10% 왔다 갔다 하다가 15% 20% 상한가 그게 한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장을 매일 보고 저처럼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걸 따라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반대로 상을 치고 있는데 밀려갖고 막 상에서 물량이 막 나오면 요게 상을 마감할지 아니면 음선으로 이렇게 밀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자리에 있다면 그날 지수가 한 6% 이상 빠졌거든요. 퍼센트로. 네. 5% 이상. 그러면 순간 5%가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재료 나오고 2% 빠졌다고 떴다가 이러다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제가 있었으면 뭐 올매도를 했던 아니면 뭐 풋옵션으로 해칭을 했던 어떤 방법을 분명히 썼을 것인데 그걸 전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랬어? 골프장에서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이제 뭐 자리에 앉아있는 게 마음 편하지 뭐 이런 거로 남는 거죠. 해외여행 가실 때도 노트북을 꼭 가져가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장 끝난 시간에 맞춰서 일행하고 합류를 했다고 막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책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 2년 살았었어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뭐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4시부터 10시 또는 5시부터 11시가 한국의 주식 장이 열리는 9시부터 3시간이었어요. 딱 좋죠. 그러면 밴쿠버에서 뭐 낮에 뭐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겨울에는 보드도 타고 놀 거 다 놀고 네. 4시 전에만 집에 들어오면 이제 뭐 매매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한 1, 2년을 했었거든요. 네네. 미국 서부 여행을 한 3주 정도 갔었는데 네. 그때도 뭐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호텔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인터넷 패스워드 받아갖고 인터넷 또 연결부터 딱 하고 그리고서 뭐 나가서 밥 먹고 난 그 시간에 딱 들어와서 또 뭐 주식하고 그런 식으로 여행 다닐 때도 많이 있었고. 그게 즐거우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단 즐겁다기보단 네. 아까 제가 골프장 가서 뭐 이 정도 손해 봤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제 돈이 막 그러니까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매매와 중장기를 완전히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네. 만약에 저 도박꾼인가 봐. 예. 뭐 샀다 팔았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주식에서 저는 도박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고요. 저는 매매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렇죠. 네. 네, 매매와 투자는 분명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자에 적합한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매매에 적합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걸 다 젊었을 때는 돈도 하나도 없고 한 50만 원으로 좋은 종목 사서 5년 갖고 있어봐야 500만 원 될까 말까 할 텐데 10배 가야지 50이 500인데 저는 그렇게 느릿느릿 그 당시 마음으로는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단기 매매를 정말 밥 먹듯이 했었고요. 젊었을 때는. 근데 이제 투자 금액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또 제가 세무사인데 제가 중장기 투자를 왜 모르겠어요. 좋은 종목 골라서 엉덩이 무겁게 오래 갖고 가면 좋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커지고 나이가 좀 들면서 중장기 투자 비중이 분명히 높아졌죠. 하지만 단기 매매를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종목이 어제 상한가 종목으로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럼 오늘 급변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그런 종목을 갖고 있을 땐 PC 앞에 있으면 분명히 어떤 매도 타이밍이 오늘 나올 수 있는데 제가 PC 앞에 있지 않으면 그거를 포기하는 꼴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갈 때
노트북을 안 갖고 간다면 단기 매매 계좌에 종목이 없는 거였겠죠. 중장기 투자를 단기 매매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뭐 주식 투자로만 수십억 버시는 분도 가족하고 여행 가서 이제 MTS를 이걸 열어볼 때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분 얘기 듣고 과연 뭐가 본질일까라는 것도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이제 성향에 따라서 가면 될 테고. 혹시 2020년 한 해 회전율 여쭤봐도 돼요? 회전율은 이제 저런 거죠. 제가 이제 계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네네. 목적별로. 네네. 그럼 당연히 뭐 중장기 투자 계좌나 이런 거 회전율이 높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단기 매매도 또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 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회전율이 뭐 수천 프로가 넘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정말 애국자다. 세금 굉장히 많은 증권 거래세를 내고 있거든요. 정말 굉장히. 그거 어마어마하죠. 저는 어떨 때는 수천만 원 이상 수억 낼 때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매매 많이 할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뭐 한 1억 정도로 매매를 하는 분들 중에도 수백만 원 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국자다. 저는 이제 건너 들었는데 제 주변의 슈퍼개미가 이야기해준 그분이 이제 존경하는 다른 슈퍼개미인데 단타를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근데 작년에였나 2019년이었나 한 해 동안엔 거래세랑 수수료 다 합쳐서 재반 비용이 150억이 있었어요. 아니 150억?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남길 수 있지 했는데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내면서 저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그분 그 관리 계좌 담당하고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다 지점장 승진했다. 단타도 좋고 매매도 좋고 투자도 좋은데 네. 가장 성공했던 사례랑 네. 가장 실패했던 사례 하나씩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런 거죠. 뭐 20년 아까 제가 수익률 계산도 힘들고 뭐 네, 그런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성공했던 뭐 A라는 종목 이런 거보다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건 그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주식 한지 한 1년, 2년 됐을 때. 그때 엄청 막 빠르게 하셨다면서요? 네. 일주일에 계좌가 예. 딱 일주일에 2배가 난 적 있어요. 레버리지 엄청 써서. 레버리지 안 썼어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연속상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럼 뭐 2배 되죠. 12% 15% 시대였는데 복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몰빵을 쳤는데 상으로 일주일이 다 끝나서 그때는 정말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성공했을 때였다면 가장 실패했었을 때는 네. 뭐 이거 방송 또 친구가 보면 그래도 워낙 친한 친구고 기분 안 나빠할 수 있으니까 2015년인데요. 네. 2015년에 근데 금액으로 가장 크게 봤다 이거는 아니고 네. 저한테 가장 실망스러웠던 매매인데요. 물론 손해도 많이 봤고 네. 2015년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주도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한미약품이 주도주였어요. 제약바이오. 또 하나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주도주였어요. 그래서 그 2015년 1년 동안 제약주하고 화장품주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났던. 근데 이제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막 뜨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테마가 생겼냐면 중국 투자 테마가 생겼어요. 중국 자금이 투자한. 네, 중국 자금이 뭐 100억만 투자해도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막 3천억, 5천억이 가는. 그 너무 요즘 생각하면 너무 재밌죠. 100억 투자했는데 5천억이 늘어나는. 네. 그 당시 그랬는데 중국 현재 살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있는데 송금 지금 한국 돈으로 100억 준비하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다 공시가 난다. 근데 그 당시 정말 중국 자금 100억 공시 나오면 최소 상한가가 5방은 나온단 말이에요. 막 숨이 막 막히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숨이 막 콩닥콩닥. 제가 주식을 그게 뭐 한 5년 전이니까 그때까지도 15년을 한 사람인데 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네. 뭐 콩쾅콩 뛰는 거예요. 야, 이런 기회가 왔어? 막 그날부터 계속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액이 크면 막 하루아침에 다 사면 안 못 돼요. 사죠. 다 못 사죠. 뭐 제가 사면서 상한가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중소형주니까 그냥 막 모았어요. 한 열흘 안에 나온다고 해도 열흘을 모아도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또 연락해보고 그래 나오는데 또 열흘 또 뭐 그래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좀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은 나온다고는 확실히 하고 시간은 점점 길어지니까 뭐 나오겠지. 근데 어느 시점 가서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들이 아마 공감할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재료 때문에 샀는데 안 오르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고 회사의 가치를 보게 돼요.
그럼 근데 물리면 공부한다고. 맞아요. 이게 제가 강의할 때 정말 많이 하는 강의인데 맞아요. 제가 정확히 그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큰 손해 본 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자존심이 상했고 반성하게 됐던 매매가 딱 그때 매매인데 15년 차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인데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래 재료 나오겠지 샀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중장기 보유해도 되나 하고 봤더니 아닌 거예요. 이건 거의 뭐 감자 들어가기 직전인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근데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그때 다 팔고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까지 재료는 안 나왔고 감자가 됐어요. 그래서 갖고 있었으면 아마 반의 반토막까지도 날 수 있었을 텐데. 감자는 피하시네. 네, 뭐 그냥 또 적당히만 한 마이너스 20%좀 넘게 손해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뭐 금액도 좀 컸지만 주식 투자자로서 이 경험에서 뭐 얻어야 되거든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누군가를 믿고 투자 별로 안 했었는데 그때는 뭐에 홀린 듯이 하고서 더 확실히 알았죠. 아 진짜 누구의 말을 듣고 큰 금액을 들어가고 믿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또 한 번 느끼고 그 이후로는 더욱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대신 해드린 경험이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주린이 분들이 사실은 다 겪을 수 없죠. 이제 주식한 지 6개월 됐는데 뭘 겪어요. 아무것도 못 겪었지. 심지어 올해 4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큰 단점은